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했는데요. 야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결국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당헌에 대한 개정 여부는 전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했는데 사실상 당헌까지 이렇게 바꿔가면서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이 당원이 2015년도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만든 겁니다. 네. 그 당시 비대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거예요. 김상곤 혁신위가 만든 건데 내용은 다 아시는 것처럼 원인을 제공했을 때는 후보 내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장과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이 원인 제공은 민주당이 했죠. 그러니까 이 당원에 의하면 후보 내면 안 되는 거죠. 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이거 어쨌든 분명하게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인하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선거가 결국은 성범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잘못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원의 정면으로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건데 가장 첫 번 케이스인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약속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국민께 사과한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얘기인데 대단히 네. 궁색하죠. 일단 약속을 어긴 것이고 정치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정치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정치 냉소주의 같은 게 더 확산될 수 있어요. 지난번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도 결국은 이제 물론 야당이 꼼수 정당을 먼저 만들었습니다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여당도 꼼수 정당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또 그러니까 연이어 두 번 약속을 어기는 폭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워낙 대선과 관련이 깊잖아요.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사과를 하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라도 현실 정치에 더 많은 무게를 둔 거예요. 현실과 어떤 명분 사이에 괴리가 있었는데 약속을 어긴다는 비판을 감수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대선에서 이기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가 뭐 대선 전초전이라고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약속을 어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보다도 국민을 납득시키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책임 정치를 이유로 들지 않았습니까? 야권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후보를 공천을 해서 시민들에게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정치라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어제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역사를 잇는 나라는 안 되잖아요. 지금 너무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단순하게 서울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시장의 공천 관련된 문제로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왜 이러한 그 당헌 당규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민주당의 역사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2015년 2월 달에 당시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그해 4월 29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4명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 한 명도 당선을 시키지를 못했어요. 3명이 당시 새누리당이고 1명이 무소속의 천정배 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5월 달에 김상곤 혁신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게 5월 27일인데 그때 문재인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2016년도에 선거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정당이 되고 집권당이 다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그 혁신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2015년 7월 달에 혁신 1호로 나온 게 지금 얘기한 당헌 당규에서 한 우리가 만약에 잘못이 있을 때는 내지 않는다는 거였었어요. 네. 자, 그러한 역사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한다면 이분의 이런 결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탐 대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수 언론 매체 거에 대한 사설을 본 게 아니라 진보 언론 매체의 사설을 좀 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떳떳하지 못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를 대든 간에 뭐 책임 정치든 뭐든 어떤 걸 얘기해도 떳하지 못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이러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식이 너무 빈약하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역사의식이랑 비슷한 거예요. 여하튼 간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바꾼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2번이 아니에요. 3번입니다. 2014년도에 당시에 기초의원 공천하지 않겠다는 거를 또 뒤집었어요.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는 걸 또 뒤집었습니다. 이번에 또 이걸 뒤집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한 말을 뒤집고 바꾸고 어떠한 논리를 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아직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한다면 1년짜리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하는 건데 굳이 공천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세력과 연합공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 같은 경우는 연합공천이라는 게 아직 보편화돼 있어요. 그러한 나름대로 좀 전향적이고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그동안 올해 4번의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서 가져온 자만신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럼으로써 그 역사 속에서 생겨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어쨌든 이렇게 그래도 결정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은 난 상황에서 후보군들 사이에서 이제 물밑 싸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뭐 한 10여 명 정도의 후보군들이 뭐 거론이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대선 전초전이라고 불릴 만큼 판이 좀 커진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좀 이르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지켜봐야겠습니까? 전초전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쭉 이제 그 사례를 봐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긴 당이 이긴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득표한 득표율과 대선 득표율이 많이 비슷했어요. 지난 2017년도 대선 때도 그랬고 그 당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들 쭉 표를 비교해 보면 서울 득표율과 전국 득표율이 아주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정당들이 상당히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관전 포인트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내년 4월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우선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영 지금 뭐 정체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 출범할 때 뭔가 좀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뭐 그 혁신의 에너지는 좀 꺼져가는 것 같고 민주당에 지금 여러 지금 뭐 비판받을 점이 많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악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탄탄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쨌든 뭐 일부 언론에서는 최초로 레임도 없는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뭐 그런 예견들도 하던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설령 국민의힘이 이른바 참신한 후보를 내더라도 선거를 대단히 어렵게 치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 포인트가 있겠죠. 뭐 참신성 그리고 뭐 국민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른바 중도층이라고 얘기하는 유권자층이 꽤 많은 지역이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 표가 이제 특정 후보에 쏠리지 않을 텐데 어쨌든 정당이 뭔가 신뢰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결국은 이제 선거에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뭐 여당이 상당히 지지율이 높으니까 야당보다 국민의힘보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야당이 쫓아가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의미 있는 선거가 되는 것이고 지금 계속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차이가 점점 많이 벌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으니까 참신성도 참신성이고 인물도 중요합니다만 정당과 대통령의 지지도 이것이 아마 선거에 많은 그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선거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내년도 재보궐선거에 대한 비중을 과하게 조금 넣고 있다고 저는 봐요. 마치 그것이 뭐 대선 전초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재보궐선거에 불과합니다. 2002년도 6월 지방선거 때 당시에 집권당이 아주 참패를 당했어요.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경남 3곳에서 만약에 다 지면 자기가 후보직을 내놓겠다고 그랬었어요. 한 못 이겼습니다. 2002년도 8월 8일 날 당시 13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주 그냥 완패를 당했어요. 2020년 12월에 어떻게 됐죠?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다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후보가 나와서 나름대로 국민과 소통을 하느냐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과하게 우리가 그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하고요. 예. 그리고 두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당원 당규라는 게 있으면 그 당원 당규의 절차에 따라서 후보를 선정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만 우리 그 대한민국 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왜 정확한 룰에 정해져 있으면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잠깐만 그걸 바꾸려고 그래요. 선거를 앞두고. 이게 뭐 승리지상주의에 빠질지는 모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가 이제 11월 3일 날 있지 않습니까? 2년 후에 또 선거가 있는데 2년 후에 경선 과정이 벌써 다 나와 있어요. 맞춰서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마치 지도부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오라 이거예요. 다만 2006년도 당시에 야당이었었던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가지고 3명이 아주 격돌을 했어요. 박진, 홍준표 그리고 맹영규. 그런데 벼랑간 집권당이 강금실 후보를 딱 선정을 하니까 세 후보보다는 오세훈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경선에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든 뭐든 다 이 부분은 참고 자료에 불과하고 나오고 싶은 사람은 빨리 선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경선을 하고 그리고 2011년처럼 필요에 따라서는 무소속하고 정당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 것은 뭐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 나와서 경쟁해라. 그게 결국은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인데 제발 게임의 룰을 빨리 정해놓고 그 룰에 맞춰서 가야지만이 그게 민주정당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법을 지키라고 얘기도 하고 절차를 지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자꾸만 무슨 뭐 꼼수 정치하고 벼랑한 새로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 봐서는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사실 많은 후보가 나오면 국민들이 뭐 선택을 하는 건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내놓을 만한 후보군이 없을 때는 그게 또 당 차원에 굉장히 좀 고심이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명한 그 인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난에 좀 겪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많은 상황이라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전에 공화당 당선 됐지 않습니까? 경선 때 처음 나왔을 때 1%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거라는 거는 과정을 통해서 인정받는 거예요. 복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클린턴 대통령, 카터, 오바마 다 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저 사람이 한번 탔으면 좋겠다라는 지도가 나오는 것이지 완벽하게 와 맞아 저 사람이면 될 것 같다. 이거는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빨리 룰을 정해놓고 내년 1월까지는 모든 후보가 결정이 되면 한 2, 3개월 동안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고 그래서 선택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예. 뭐 인물이 없다, 뭐 후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정당 정치가 훼손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께는 제가 다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9시간 만에 가결됐습니다. 총 186명 중에서 찬성이 167명이었고 반대가 12명, 그리고 기권 3명, 무효 4명이었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이렇게 가결이 된 상황인데 5년 만에 가결이 된 만큼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좀 벗게 된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는 어제 그 결정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민주당이 사실 본회의도 하루 땡겼어요. 당겼고 또 출석을 하라고 계속 종용을 했고 정 의원에게 정정순 의원에게. 근데 본인이 뭐 좀 궁색한 뭐 좀 이상한 논리를 폈죠. 국정감사를 해야 되니까 출석할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2015년도인가 그 박기춘 의원 그때 이제 방탄국회의 오명을 벗고 그때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적이 있어요. 2015년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5년 전이었죠. 예, 5년 전이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헌법 44조에 의한 불체포 특권이거든요.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때 본회의에서 가결될 때 이제 국회가 열렸을 때.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론 재헌국회 때부터 있던 조항이긴 해요. 면책특권도 그렇고 사실 더 거슬러 올라온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영국의 제임스 1세 때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불체포특권이 정말로 의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방탄국회가 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58번인가 중에서
거의 다 방탄국회 제19 감싸기를 해왔던 거예요. 14번을 제외하고는.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그 고리를 끊었다고 보는 것이고. 네.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은 참가하지 않았더라고요, 표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부결되면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참가하지 않았으니까 민주당이 책임을 지니까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은 통과시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너무 그렇게 공학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민주당도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또 정의용 같은 경우가 공직선거법 위반에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 무슨 명분으로 이제 그 부결시킵니까? 체포동의안을. 저는 그래서 가결시킨 게 전 당연히 맞다고 보고 아까 우리가 이제 민주당의 그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 정치개혁 약속을 어긴 거 이런 것들을 비판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결국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분명한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을 지향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맞게 하면 정치가 이렇게까지 대결과 징후로 안 갈 텐데 전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사실 국민의힘이 배제된 상태였지만 정정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 불참에 대해서는 혹시 좀 더 덧붙일 저는 말씀 국민의힘이 없으신가요? 참가했었어야 돼요. 어차피 뭐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과반이 넘으니까 뭐 부결되건 가결되건 책임을 민주당이 질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네. 그것도 정도에 따라서 잘못됐으면 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걸 부처했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런 작은 데서부터 뭐 작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국민의힘이 변하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뭐 거창한 걸 변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거, 상식적인 거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변해가면서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렇게 된 부분들 대법원 판단 나오고 이런 것도 좀 사과를 하고 이렇게 변해가야지 서울시장 선거에도 뭔가 카드를 내밀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국민의힘이 너무 소극적으로 이 사안을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니까 바로 체포되는 거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헌법적인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 때문에 일단은 이제 다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거기서 영장이 청구돼서 발부가 되면 이제 구속이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면에서 이게 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하면은 체포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까지 올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왜 소속 정당이 이렇게까지 지금 4월 달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10월이면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내버려 뒀느냐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집권당으로서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소속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거의 90%가 찬성을 해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이 소속이 더불어민주당 아닌가요? 공천을 누가 했나요? 더불어민주당이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는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을 할 수는 없으나 여하튼 국민의 대표의 90%가 체포동의안에 동의했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참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지 저 정당이 참 나름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그냥 체포동의안만 통과시켰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다. 이거는 굉장히 더 소극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제는 이거 말고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있고 지금 뭐 국민의힘에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당 지도부가 너무 지나치게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을 감싸고 그리고 마치 이거를 정치 보복으로 이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하는 만큼의 조치를 취해줘야지 그게 공당회로서의 자세이지 한석이 아깝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것이 마치 우리 야당을 뭐 압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당에 대해서 흠집내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그 위촉장 수여식이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후보 추천위원의 활동은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11월 안에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 인사청문회까지 좀 마무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야당은 사실 그렇게 선뜻 협조를 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이 공수처장과 관련된 부분, 공수처 출범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우선 이제 보십니까?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이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상당히 늦었어요.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여야가 뭐 극한적인 충돌을 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미뤄왔었죠. 추천을 했습니다. 결국은 26일까지 만약에 추천을 하지 않으면 이제 법 개정을 내겠다라고 하니까 추천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7명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인데 6명의 동의가 있을 때 후보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 1명 임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국민의힘 추천한 사람이 2명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뭐 이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뭐 또 여당이 추천한 사람도 2명이 있고. 근데 이제 6명이니까 야당이 이른바 이제 그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지금 2명이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할 때는 아마 여당이 국민의힘이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야당도 하나 정당 정도는 교섭단체가 되면 가능하다고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다른 정당은 없잖아요. 교섭단체가 야당은. 네. 이렇게 되니까 비토권이 됐는데 결국은 지금 야당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후보를 추천하면 자신들이 비토권 이런 거 행사 안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상당히 갈등을 빚을 개연성이 커요. 공수처장 후보를 만약에 지금 여당은 좀 이른바 친여 성향이 대단히 강한 인물을 낸다면 국민의힘이 이제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11월까지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그런 부분을 여당, 야당, 특히 여당이 야당에게 충분히 납득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야당이 비토권 행사할 명분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지연될 수가 있어요. 청문회까지 마치고 11월까지 출범하다 지금 오늘 10월 30일인데 그래서 그거는 여당에 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여당이 야당 차원에서 납득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을 해야 한다. 실제로 보면은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거를 보면은 해답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야당인 지금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통과시킨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법원 판결은 그렇지 않다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면 이 공수처가 출범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연합뉴스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저희들이 빨리 추천위원들을 추천을 해야 된다. 그것이 네. 법을 지키는 공당으로서의 국민으로부터의 기본적인 도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압박을 하니까 2명을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거는 이제 야당이 얼마나 이 부분에서 잘못 접근했냐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작년에 공수처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공수처가 아니라 결국은 정권 보호처 아니냐, 청와대 보호처 아니냐 이렇게 막 비판을 했었어요. 야당이 반대 논리로. 여당이 뭐라 그랬었습니까? 아니 비토권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결국은 공수처라는 것은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출범한 것을 수없이 얘기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만약에 야당의 비토권을 행사하면은 법을 바꿔서라도 출범. 이건 또 여당이 잘못된 논리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한 말들을 막 뒤집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어떤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도저히 받아들일 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또 안 되죠. 어차피 법이라는 것도 있고 공수처는 출범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1차적으로 청와대가 정말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분을 공수처장으로 추천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후보가 잘 선정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식의 좀 성숙한 정치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자신들이 얘기한 것은 그냥 안 지켜도 되고 상대방은 무조건 지켜라고 얘기할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는 대한민국 정치는 진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감에서 이야기 또 지금 무공천에 대한 얘기 공수처장 지금 후보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 몰락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참 안타깝고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정치라는 거는 올바르게 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수요일 날 시정연설에 앞서서 국회의장이랑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로 있다. 이번 정권에서는 안 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현상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두 분께서도 항상 여러 번 나와서도 이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때 늘 이 청문회 좀 개선돼야 한다, 그러니까 변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은 되게 항상 공감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좀 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은 뭐 늘 했던 얘기들이에요. 국정감사 끝나면 국정감사 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했는데 개선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요. 청문회 제도도 항상 다들 얘기하는 건데 잘 안 되잖아요. 제일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말씀 중에 핵심은 인재를 모시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어떤 도덕성의 문제, 그리고 이제 본인 말고 본인 가족들의 문제가 지나치게 이제 정쟁화의 도구로 전락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사생활이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그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 항상 제도 개선의 주요 요점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감을 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도덕성 문제를 하긴 하되 해야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건. 가족에 대한 도덕성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의원들끼리 만나서 비공개로 하면 전 그건 신뢰를 못 받을 것 같아요. 의원들이란 국회가 워낙 정치적으로 부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미국 예를 많이 드는데 예. 세금 문제라는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들이 정확하게 제도화가 된 그 절차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 부분이 통과된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내정을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내정을 한다면 그 내정된 사람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비공개로 한다. 그것도 밀실 그 공개가 검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그렇게 한다는 측면보다는 도덕성이라는 문제가 지나치게 망신주의로 흐르니까 이게 인사청문회의 취지, 즉 개인의 역량과 능력을 검증하는 데서 벗어나 있다는 취지거든요. 그쵸. 그게 대통령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 잘 한다면 될 수 있다고 봐요.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그러니까 여당은 무조건 그 사람을 옹호하고 야당은 무조건 흠집내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청문회 취지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을 말씀한 거라서 어떤 형태든 간에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국회에서 도덕성은 비공개로만 한다. 국회에서만 한다. 그건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 국가기관, 국세청이나 경찰청이나 이런 쪽이 딱 팀이 짜져가지고 그래서 하자가 없는 사람을 내정하는 것. 그 사람 그 내정돼 통과된 사람에게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청문회라는 거. 그 프로세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좌를 하고 있는 것인가. 청문회 제도 정말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 청문회 제도 가서 한번 연구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래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누차 여기서 말씀드리는 얘기는 미국의 청문회 장에를 가면은 그거는 정책 청문회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법무부 장관의 내정자가 들어와서 자기 손주를 데리고 왔었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 청문회 과정하는 걸 지켜보니까 물어봤어요. 왜 왔냐?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와서 하는 것에 대해 그 할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그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향후 법무부 장관 후보가 여기 지금 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팍 웃었다고요. 예. 그럼 왜 그 미국은 청문회가 되면 정책 청문회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를 토대로 한다면 지난 박근혜 정부 때의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막 하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인사를 제대로 했는데 야당이 반대했다는 논리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후보를 추천하면 됩니다. 도덕성 있는 후보를 추천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걸 막기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백악관이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검증했는지. 우리는 지금 보십시오. 후보자가 나오면은 아니 이 정도까지 검증 안 하고 막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미국은 후보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투표하고 본회의에서도 투표하는 이중 투표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투표가 있으면 마음대로 후보를 선정하지 못합니다. 지금처럼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무조건 임명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청문회 제도가 잘못됐다로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청문회 제도에 대한 몰이해다. 정말 대통령이 취임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지지하지 않고 그래도 천하의 좋은 사람을 인재해서 탕평 정책을 하면서 좋은 사람을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추천을 했나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 추천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기. 그건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명박 때도 마찬가지. 즉 똑같잖아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왜 그걸 청문회 제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속에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정말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청문회 제도는요 대통령의 권한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견제와 균형의 핵심적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을 철저히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여당은 왜 그 후보를 무조건 옹호만 하죠? 여당이 후보를 검증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무조건 제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사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라도 제대로 공천하고 그 후보를 선정하고 그리고 저는 빨리 법을 바꿔서 위원회에서 투표할 수 있게끔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막 후보를 그렇다고 나가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요. 백악관이 다 하지는 않습니다. FBI, 국세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따로 후보를 검증해서 별도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항에 대한 거는 전혀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저 무슨 뭐 도덕성 검증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만 하니까 청문회 제도를 좀 제대로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